자, 보죠. 자, 회계 실무자는 재무회계를 위한 회계 처리를 한다. 이건 그냥 선언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여러분이 회계 실무자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재무회계를 합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회계 처리를 한다. 우선 회계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이 저랑 공부할 때 회계의 정의는 뭐 이런 되게 간단하게 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어떤 그 과목에서 쓰는 학문에서 쓰는 용어를 끌어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기록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확 질리는 말을 먼저 던진 거죠. 질려요.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니까. 그런데 회계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를 재무제표를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말하자면 이 하나의 랭귀지니까 이거를 불편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나도 좀 익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 용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 업계에서 쓰는 말이니까. 자, 그럼 하나하나 단어를 좀 뜯어보겠습니다. 회계가 뭐 하는 거냐? 회계정보 이용자라는 비교적 쉬운 말이에요. 누가 회계정보를 보는 사람이 뭐 하려고? 감동을 받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 아니고 합리적 판단이나 경제적 의사결정,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계의 성격이 확 나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실용적인 과목인 거예요. 실용적인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기업에 관한 거예요. 기업. 그러니까 결국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기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판단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떤 정보? 어떤 그 느낌, 모양 이런 게 아니에요. 숫자, 경제적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물론 전달을 하려면은 아니 어떤 기업, 우리 뭐 아주 쉽게 입에 잘 붙는 삼성전자 얘기하면 삼성전자의 경제적 정보를 의사결정으로 해서 전달하려면 전달 전 과정에 뭔가 알아야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 안다, 파악한다라는 걸 식별하고 기록한다라고 단어를 나눈 거예요. 나눠보면 되게 긴 말인데 축약해서 얘기하면 회계는 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기업의 경제적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걸 하나하나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식별 기록 전달한다는 말이 좀 어색하니까 뭐 단어 그 자체는 이해가 식별한다, 뭐 본다, 기록한다, 적는다, 전달한다, 전해준다 간단한 건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봐요. 식별한다는 거는 기업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자, 이거 다시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미 한번 봤지만 이런 걸 거래라고 그래요. 거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느 기업의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목적은 이해를 했으니까 가만히 회사에 앉아서 식별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식별을 해야 되느냐? 기업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찾아서 이건 우리 회사의 재산이 늘고 줄었구나, 우리 회사가 돈을 번 거구나, 쓴 거구나, 그런 것만 모아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식별. 아시겠죠? 기록하는 거죠. 그건 쉬워요. 근데 나중에 잘 전달하고 이쁘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단순히 기록을 거래한다기보다는 분류하고 집계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잘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전달하는 건 뭐 잘 전달하면 돼요. 기록된 회계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해요. 근데 전달할 때는 말로 전달한다, 글로 전달한다. 당연히 글로 전달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입구에 가면은 주식 담당자가 모든 사람에게 말로 대답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는 요번에 매출이 얼마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보고서를 이용을 해요. 자, 좀 앞서가 볼까요? 그 보고서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게 재무제표예요. 당연히 공부합니다.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회계는 뭐 하는 거냐? 재무제표 만드는 거예요. 회계는 재무제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아래에 써 있는 말이 뭐예요?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 누구를 위해 만들어?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포함해? 그리고 그 정보를 받은 사람은 뭐 하려고 받아? 그런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죠. 한 번만 정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식별, 기록, 전달하는 과정이다. 자,
됐죠? 자, 이건 외우는 건 아니에요.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요. 여기서 정보 이용자라는 말을 하나 끄집어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했습니다. 회계 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는 누구냐? 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잠깐 그냥 편하게 예를 들면 이게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라고 칩시다. 삼성전자의 보고서예요. 이거를 어제 거 아주 따끈따끈한 걸 제가 집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교대역에 가서 이렇게 쫙 뿌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혀가겠지. 근데 쫙 뿌리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삼성전자의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라고 하면 이걸 누가 집어가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밟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누군가 삼성전자의 어제 재무제표야? 삼성전자 손익이 다 나와? 그럼 나 집어가야지 하고 집어가는 사람은 누굴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와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걸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데 정보 이용자는 아마도 이해관계자일 거예요. 이해관계자가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그 대상이 잘 되고 못 되는 게 나하고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정보 이용자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대표적으로 경영자가 관심이 있죠. 경영자. 이재용. 근데 이재용이요, 보고 받았을 테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의 그 전문 경영인이에요. 그럼 관심 있죠. 지금 내 성적표잖아요.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채권자. 삼성전자에 돈을 꿔준 은행이 있다고 쳐요. 당연히 관심 있지. 흑자가 확 났다. 돈을 많이 벌었다.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고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 불안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주주. 당연하죠. 주주.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이익이 많이 나면 아마도 주가는 오를 거니까 되게 나한테 좋은 거고 반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기관. 대표적인 정부기관은 국세청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 걷어가야 되니까. 그 위에도 정부기관이 많아요.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정부기관이 어디예요? 공정거래위원회. 그죠? 재무제표를 보고 뭔가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같으면 재무제표에 있는 저 뒤에 정보를 보고 얘네가 계열사를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 거 잡아내야 되니까 정부기관. 그다음에 종업원. 사실은 종업원도 관심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가 망하면 끝이잖아요. 끝. 그죠? 그렇게 요즘은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그냥 들어가면 땡큐라고 하고 들어가긴 하는데 가끔 이런저런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의 친인척인 삼촌이나 아니면 사촌 형님들이 야 요번에 우리 애가 이를테면 A 기업에 들어갔는데 들어보지 못한 기업이라 근데 이게 합격은 해서 좋지만 견실한 기업인 것 같니?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정성이라는 건 뭐예요? 재무제표 이렇게 보고 못 나가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불안합니다. 이게 아니면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재무제표만 봐서는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나는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종업원 관심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해관계자를 좀 나눠서 써놨죠. 표를 그려서 의도가 있겠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경영자는 내부정보 이용자입니다. 채권자, 주주, 정부기관, 종업원은 외부정보 이용자예요. 내부 외부란 말 아니까. 그럼 내부는 뭐고 외부는 뭐예요? 회사 안에 있으면 내부고 회사 밖에 있으면 외부죠.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물론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럼 잘못 쓰셨네요. 이거 오탈자네. 종업원 절로 가야 되는 거죠?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부냐 외부냐 나누는 기준은 회사 울타리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아니라 정보를 내가 만드느냐, 내가 주체적으로 접근하고 만드느냐가 내부고 남은 외부예요. 종업원 중에 일부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 회계팀은 알죠. 회계팀은 내가 만드니까. 근데 대부분의 공장에 계신 분, 영업사원 이런 분들은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경영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고 나머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눈 겁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나눴어요. 나눈 이유가 뭘까요? 구분의 의미는 사실은 회계학의 근원으로 내려가 보면 회계학의 출발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출발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회계학이 완성된 다음에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 회계란, 분계란, 재무제표란 공부하지만 애당초 회계는 아마 이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주가 있었다고 쳐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주주를 모아서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막 열심히 사업하니까 주주가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얼마 벌었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궁금해, 좀 알려줘. 그래? 그럼 진짜 알려는 줘야 될 것 같네. 어떻게 알려주지?
하는 게 뭐 1000년, 2000년 전에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주는 정보와 이 사람들의 주는 정보가 회계 이전에 있었던 요구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두 사람의 성격이 틀리죠. 이 사람은 외부의 한정된 정보를 받아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요구하는 정보가 틀려요. 쉽게 얘기해서 채권자는 관심이 뭐예요?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주주는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배당 줄지 안 줄지, 국세청은 세금 얼마 걷어가야 될지, 이런 것만 관심이에요. 얘는 관심이 뭐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관심이지만 이게 어느 부서가 효율적인지, 어떻게 하면 매출을 늘릴 수 있는지, 좀 더 근원적인 의사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학이 다르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자를 위한 회계학 먼저 볼까요? 경영자들을 위한 회계학이 발전해서 나온 게 현재 관리회계입니다.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라고 그래요. 매니지얼 어카운팅이라고 하네요. 예. 여기 이제 여러분은 이제 관리회계를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관리회계에서는 뭘 다루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뭐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몇 개 팔아야 본전이지? 이런 거 계산합니다. 손익분기점 못 들어봤어요? 네, 손익분기점 몇 개 팔아야 본전인지.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드는데 기계가 100만 원짜리라고 치면 이거 하나 팔면은 10,000원 남아요. 그러면 99개 만들면 적자죠. 근데 105개 팔았으면 100개까지는 본전이고 5개 넘으면 5개는 흑자잖아요. 그 포인트를 찾는 걸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주주나 채권자는 관심 있다 없다? 뭐 궁금하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주들은 모아놓고 저희가 이번에 갤럭시 S3, 7 막 이런 걸 파는데 이거를 37만 5,864개를 팔아야 본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난 모르겠고 얼마 남았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나 경영자는 그래? 야, 그럼 미국에서 몇 개 팔렸는데 부족한 건 가격을 낮춰서라도 인도네시아에 깔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에겐 그런 걸 갑니다. 과목이 어떻게 해서 공부해보면 재밌어요. 문제가 뭐겠어요? 어렵지. 왜냐하면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회계 공부를 시작을 해서 뭐 이제 한 20년 하다 보니까 제가 접근한 책이 한 25년치 책을 접근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두꺼워진 게 여기예요. 다른 것들은 조금씩 두꺼워져요. 근데 저건 엄청나게 두꺼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생한 회계학이 그게 재무회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재무회계를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재무회계를 공부합니다. 재무회계는 뭐다? 재무제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인 고민보다는 얼마 팔았고, 얼마 샀고, 얼마 남았고, 재산이 얼마고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심플하고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부할 건 많이 있지만. 자, 그럼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에서 회계학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서점 한번 가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인터넷 보시는 분들도 서점에 가서 한번 회계 코너라는 데를 가보세요. 가보면 생각보다 회계나 세무 이쪽에 책이 되게 많아요. 그걸 뭐 다 볼 수는 없을 거고 제목만이라도 쭉 보면 내가 지금 어느 바다에 빠져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관리회계와 재무회계가 보일 건데 원가회계가 보일 거예요. 코스트 어카운팅. 자, 이건 뭘 하는 거냐면 제가 아까 이거를 하나 팔면 10,000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10,000원 받고 파는데 이걸 얼마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만들었다고.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그게 원가회계예요. 10,000원 넘게 들었으면 손해일 테니까 뭐 한 7,000원 들었다고 치면 이 7,000원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과목이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뭐 뚱땅 만드나요? 이거 플라스틱 있어야 되겠죠? 뭐 자석도 들어있었던 것 같고 여기 천도 있고요. 기계 돌려야 되고 이걸 얼마에 만들었는지 계산하는 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죠? 하루에 하나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게 원가회계예요. 자, 그러면 원가회계는 제가 어디다 갖다 붙여놨어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한다고 붙여놨죠? 왜냐하면 원가회계의 이 원가가 이익을 계산하는데 바로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서점을 다녀왔다 치면 저거 아닌데?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 혹은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 과목이 재무회계가 한 과목이고요. 원가관리회계가 한 과목이에요. 보통. 얘가 절로 가서 붙어요. 원가관리회계가. 왜 그러느냐?
원가 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필요로 한 거냐? 그거보다는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웃기긴 한데 재무회계가 이만해요. 중급회계, 고급회계 합치면. 근데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는 커졌다 하지만 요만해요. 그러니까 원가를 재무회계에다 붙이면 이건 한 뼘이 되고 관리회계는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걸 연락 붙인 것 같아요.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그것도 있고 관리회계의 기초가 되는 지식이 원가회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계를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 수업이 되고 그 교과 과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재무회계가 하나의 덩어리,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가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이거는 이해한다기보다는 구경하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의 원칙, 회계의 정의, 회계의 목적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자 생각해 보자고요. 경영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회계 정보라는 거는 다양한 양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직원을 고용할지 말지, 미국을 진출할지 말지 뭐 이런 거니까. 그런데 주주나 채권자에게 보여주는 재무회계는 사실은 주주나 채권자들의 수준이 어때요? 다양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회사에 늘 오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보기 쉽게 통일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쉽게 보여주고 통일되게, 규격화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회계 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제가 갑자기 어제와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당황했구나. 근데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수업의 모양 아니겠어요? 그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세요. 자, 회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회계에서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표가 정형화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SK 하이닉스 주식을 살까 삼성전자 주식을 살까 고민이 많아. 그래서 야 그렇지, 내가 회계학을 공부했지, 재무제표를 받아보자. 그랬더니 삼성전자 재무제표는 뭐 이렇게 생겼고 하이닉스 재무제표는 전혀 다르게 생겨서 비교가 안 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칙을 만든 겁니다. 누가? 모르지. 오랜 역사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그 원칙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라고 불러요. 정말 영어 직역의 폐해. 이게 영어에서 온 거거든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에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accepted 인정된 accounting principle 회계원칙. 난 이거 번역한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은데 아마도 돌아가셨을 거예요. 예전에 나온 말이니까.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이걸 왜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 책, 이 회계처리 시작하기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무엇의 기초로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나 나는 그게 싫어서 다르게 설명하겠음. 그런 책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약자는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갭이라고 그럽니다. 갭.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갭. 아시겠죠? 그러면 저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뭔가요? 그걸 보여줄 거예요. 칠판에 써 있어요. 한국 거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그래도 교류가 많은 나라인 미국 거 보여드릴 거고요. 미국 설명 약간 할 거고, 그 다음에 국제회계 기준 얘기할 겁니다. 우선 국제회계 기준 먼저 얘기할게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론은 비슷했는데 원칙은 다 틀렸어요. 뭐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법으로 가면 사람을 찔러 죽이면 안 되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사람을 찔러서 상처를 입히면 어떻게 벌하고 얼마나 벌하는지 국가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라 법이 있으니까. 회계도 그랬다고요. 회계도 그랬어요. 물건을 팔면 회계 처리해야 되고 이익이 나면 회계 처리해야 되고는 맞는데 어떻게 하는지가 크게는 비슷한데 좀씩 틀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10년, 20년, 30년 흘러오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아니 초반부터 1990년대부터 무슨 말이 나왔냐면 이게 국가별로 틀리니까 교육은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혼동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야 너희 회사 이익이 얼마야? 야, 우리 100억. 야 돈 많이 벌었네. 근데 니네가 100억이나 벌 리가 없는데? 봐봐. 이거 이익 아니지. 우리나라는 이익이야. 그래? 우리나라는 이익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통일시키고 싶은 거예요. 통일. 안 그러면 해외 기업들을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통일이 안 되니까. 물론 통일이 됐어도 여전히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나라들은 있어요. 한때는 대한민국도 굉장히 회계가 뒤떨어져 있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 사람이 이걸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중국을 이제 다 세계적으로 의심하죠. 도대체 중국이라는 회사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 기업들의 재무 옆에 믿을 수 있냐. 상장 종목이라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해서 좀 알게 된 중국은 그 해외에 그 원양어선을,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상장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한때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배가 없대, 이런 소문이 났어요. 배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 있겠죠. 있대요. 그 갔다 온 회계사랑 얘기했는데, 근데 못 믿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지금도 약간 중국은 못 믿어요. 한국은 많이 좋아졌는데 한국도 약간의 그런 게 좀 있어요. 자기 비하적 발언이기는 한데, 이런 얘기 요즘 하면 그런데 옛날에 회계사 저 처음 됐을 때는 그런 농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년차 때는 사장님 당기순이익은 100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5년차 때는 사장님 당기순이익이 100억이면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10년쯤 되면 당기순이익은 얼마 정도를 기대하십니까? 아, 이게 블랙 코미디구나. 그러니까 회계가 그만큼 주먹구구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세금도 그랬던 거 혹시 들었죠? 세무조사 같은 거 하면 뭐 좀 주먹구구식이고 주관적이고, 한국의 회계학도 좀 그랬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래요. 사업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세금 다 내고 어떻게 장사해? 그럼 세금을 다 안 낸다는 얘기는 속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존재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약간 고치고 이러는 거에 좀 덤덤해요. 서양 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한국 회계학이 되게 좀 그랬었죠.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어요. 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국제회계 기준이 IFRS예요. 여러분,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말은 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IFRS라는 게 있어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Standard인가 그래요. 조금 뭐 뒤에 단어 틀릴 수 있는데 IFRS라고 합니다. 우리도 따르나요? 네, 한국도 따라요. 전 세계가 다 따르나요? 선택입니다. 유럽은 거의 따라요. 호주 따르고요. 미국 원래 독고다이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기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다 안 따르고 있고요. 중국은 굉장히 초기에 도입했어요. 어차피 안 지킬 거니까 막 도입하는 거예요, 얘네는. 네? 중국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누가 만들었냐? IASB라는 데서 만들었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워지지도 않고, 인터내셔널 어카운팅 스탠다드 보드 뭐 이렇게 불러요. 국제회계 기준위원회 뭐 이런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 한국이 어떠냐? 한국이 따르고 있다니까. 한국의 원칙이 IFRS예요. 근데 한국은 이 IFRS가 한국말이겠어요, 영어겠어요? 당연히 영어지. 그러면 그래도 명색의 한 나라의 회계를 지배하고 있는 규정인데 그게 영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다 번역했다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해놓고 번역된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근데 사실은 다 채택했기 때문에 별로 뭐 연관이 없어요. 그냥 번역하세요. 번역. 여기 되게 박사들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화나겠다. 번역한 거고요. 그래서 IFRS라고 하면은 인터내셔널이니까 거기다가 K자를 붙여요. KIFRS. 그러니까 한국이 번역해서 재구성한 국제회계 기준. 이게 KIFRS입니다. 그건 누가 만들어요? KASB. 다 따라 있잖아요. 코리아 어카운팅 스탠다드 보드.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여기서 만들어요. 제가 회계 번역원이라고 놀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얘기하면 걔네들이 이걸 듣겠어요? 회계 얼마나 잘하는 애들인데? 상관없지. 나 아는 애들도 많아요, 여기. 자, 그러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국제회계 기준이 심플할까요? 아니면 복잡하고 광범위할까요? 복잡하고 광범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일어난 일을 다 통일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문장도 되게 현학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려면 기업들이 죽어나요. 사실은 제가 회계사 될 때 한국의 회계 기준, 그때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불렀는데, 기업 회계 기준 두께가 요거 반이었어요. 반도 안 돼. 1조부터 한 80조까지인가 있었어요. 1조 정의, 2조 기업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아직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안 다뤄서 그러긴 하는데 감가상각은 아시잖아요. 그 얘기만 해보면 감가상각이 4줄이었어요. 유형자산은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가치의 감소의 뭐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한 번 채택한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한다. 끝. 국제회계 기준의 IFRS 그 감가상각은 한 3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 예전에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은 합리적으로, 지속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런 단어 적당히 쓴 다음에 넘어갔거든요. 여기는 이런 경우, 샀다가 판 경우, 중간에 판 경우, 부셔진 경우, 다시 산 경우 막 적어놔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요. 사실은 저도 고백하는데 저는 그냥 기업회계 기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고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된 뒤에는 이미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 이거 구석구석은 잘 몰라요. 저도. 고객이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 정중히 우리 직원을 바꿔주죠. 최근에 붙은 친구들을.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원화 시켰습니다. 야, 대한민국의 조그만한 그 구멍가게 같은 기업들까지 전부 국제 기준을 따르라고 그러면 애들 돌아버리니까 간단한 걸 하자. 그래서 K갭이라는 걸 그 이름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만들어서 저건 K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가보면 이거 재무제표 이거 K갭이에요? KIFRS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중소규모는 다 K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의 제목은 뭐라고 돼 있어요? IFRS로 돼 있죠. 그러니까 IFRS를 공부하는 겁니다. 아니 왜 사람 불러놓고 괴롭혀? 네가 저 위에 게 더 쉽다며. 내용은 똑같고 큰 틀은. 그래도 IFRS를 해야 됩니다. 이유 두 가지. 첫째, 시험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시험은 IFRS로 나옵니다. 모든 시험, 회계사든 세무사든 다. 왜냐하면 그게 더 완성도 높은 상위의 것이니까. 이거는 좀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서 쉽게 바꿔준 건데 이걸 시험에 낼 수 없으니까 이걸 내요. 그리고 어려운 걸 하면 쉬운 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상장기업과 자회사는 IFRS를 적용하도록 의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혹은 뭐 현대자동차 주식 상장되어 있는 한 2,00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거긴 전부 IFRS예요. 왜? 그렇게 돼 있거든. 이유는 그런 거겠죠. 너희들은 규모도 있고 정보 이용자들도 많고 이해관계자 많으니까 보다 어렵더라도 수준 높은 거로 회계 처리해. 앤드 해외 투자자도 있으니까 그걸로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머지 기업들은 빼준 거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가다가 말이 길어졌어요. 미국은 왜 안 해요? 그냥 미국은 보여주는 건데요. 미국은 IFRS를 쓰기도 하지만 얘네 고유의 게 있어요. US 갭이라고 그래요. US 갭. 뭐 웃긴 거죠. 갭에다 앞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근에는 US IFRS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어차피 지들 말이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IFRS를 써도 되긴 하는데 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 기업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자, 얘네는 누가 만드냐? 뭐 SEC, AICPA, FASB가 봐요. 뭐 이게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 세큐리티, 괜히 시작했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금융감독원 같은 데예요. 그리고 AICPA는 미국 회계사 협회, 그리고 여기에 FASB는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뭐 이런 데서 만드는. 자, 이건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고 그것만 기억합시다.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다. 한국은 채택했다. 어려우니까 나눴다. 채택한 걸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그 단어 어려우면 KIFRS라고 하고요. 조금 쉬운 버전인 일반 기업회계 기준. 영어로 표현하면 K갭이 있다. 이 책은 KIFRS를 근거로 해서 들어간다. 사실은 이 정도 원리 수준, 이 베이직 수준에서는 IFRS냐 갭이냐의 내용 차이가 별로 없어요. 비슷해요. 약간의 차이만 있다고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회계는 뭐다? 회계는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보고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뭔가 통일돼야 돼.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 원칙도 만들었어. 그래서 각 회사들에게 저 KIFRS를 나눠줘요. 야, 니네 이대로 해. 그거 얼마나 두껍냐면 이만해 책이.
못 읽어요. 뭐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잘못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 거가 가방에 들어간 거예요? 방에 들어간 그런 거예요. 거의 못 알아듣겠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만들어라 그랬더니 각 기업들이 자기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삼성전자도 만들고 현대차도 만들고 SK 하이닉스도 만들어. 그렇게 한 다음에 써서 주주들에게 보여줘요. 우리 회사 얼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들끼리 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평상시에 잘하다가 올해 적자가 나. 아, 요거 들키면 요거도 먹는데 싹 고쳐요.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적표 고쳐, 요즘은 못 고치나? 우리 때는 많이 고쳤는데. 제일 만만한 게 B야. F야. F는 B가 되기가 쉬워요. 근데 C 이게 어떻게 방향이 안 서더라고 이게. B는 보여드리면 되잖아 그냥. A는 없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뭐 요즘은 다들 학점이 좋대요. 저도 우리 거 수석이랑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4.0에 2점 차이. 학점이 좀 안 좋았거든요. 자, 안 되겠다. 이거 냅뒀더니 좀 맘대로 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라는 걸 하자. 감시를 하자 이게 감시를. 누가 가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감시하면 제일 좋아요. 국가가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국가가 그러면은 국가가 일반 기업에 돌아다니면서 회계재무제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 보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격증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회계사들이에요. 공인회계사들. 그래서 회계사들한테 시험 붙으면 세법이랑 회계학이랑 왕창 보게 한 다음에 붙으면 너 가서 도장 찍어줘. 네가 보고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감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라는 표현을 써요. 외부감사제도, external audit이라고 그래요. 사실 원래 감사는 내부에도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직책이 있는 거를 혹시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회사를 안 다녀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회사 안에 감사가 존재해요. 근데 안에 있는 감사는 아무래도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사장이 뽑는데 사장님 제가 보니까 저희는 이번에 이익이 100억이 아니라 30억입니다. 속이셨네요. 나는 이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못 참으면 나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나가. 오이 나가서 편하게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외부인을 잡아온 게 외부감사제도가 되는 거예요. 외부제도, 외부감사제도. 뭐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걸 법이 있어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외감법. 공인회계사를 먹여 살리는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강제로 받게 돼 있어요. 어떤 회사 받느냐?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를 다 받으라고 하면 황당하죠.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회사한테 2,000만 원 감사받으라고 그러면 이건 넌센스잖아요. 자산이 120억 넘는 데만 받아요. 뭐 부채가 많아도 받고 종업원이 많아도 받는데 여긴 그걸 외우는 단계는 아니니까. 자, 이걸 누가 한다? 공인회계사 한다. CPA 약자가 뭐다? 컷, 페이스트, 어태치.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에 회계사 됐을 때만 해도 회계감사가 실질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회사가 주는 자료 잘라가지고 붙이고 도장 찍어줬다는 냉소적인 발언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회계감사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저희 스태프들도 보면 고생하고 저도 두려워요. 하도 신문에 많이 나오죠. 제가 대학생 때 회계사라는 걸 모르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드라마에 그러니까 TV에서 본 회계사는 레밍턴 스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끄덕거리는 분은 나랑 비슷한 분들이야. 근데 토요일에 했는데 그 첫 장면이 항상 뭔지 아세요? 그 피어스 브로스넌이 주인공이었고 첫 장면에 항상 요만한 이렇게 미국의 요만한 사무실에 매우 뚱뚱하고 안경을 쓴 사람이 총 맞아 죽어 있어요. 조직의 그 자금을 관리해 주던 회계사가 비밀을 누설할 것 같아서 총을 쏴서 죽인 거야. 그걸 피어스 브로스넌이 가서 조사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죠, 어려서. 저거 하면 죽는구나. 저거 하면 죽는구나. 저걸 절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까먹고 지금 20년째 총을 한 번도 안 맞고 살고 있으니까 뭐 다행이긴 하죠. 요즘은 좀 어려워졌어요. 뭐 총 맞는 얘기는 그렇고 요즘 사회적으로도 너무 지탄도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참 어렵고 중요한 직업이에요. 뭐 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회계원칙 얘기했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갈 길이 멀어 우리는. 갈 길이.